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학연 교수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학술 논문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학원생이 되면 처음으로 연구라는 것을 해보고 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학술 논문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논문을 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학술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비교과 특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3학점짜리 아예 정규 교과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전공 과목에 치다 보면 이제 그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또 여유가 잘 나지도 않고, 생각해보면 저도 학생 때 그런 수업을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보고는 하는데,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텀 프로젝트로 연구 계획 또는 논문을 작성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는데, 또 진도 나가기 바쁘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략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학생들도 역시 대충 듣고 마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또 하나는 또 저희 랩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지도를 할 때 사실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어느 순간 앵무새가 된 것 같은 현타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반복적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학술 논문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부제로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논문 작성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좀 거창합니다. 근데 사실 학술 논문 작성 방법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 학기 내내 3학점 강의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방대하고, 또 무엇보다 이 분야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기초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각각 학문적인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사회과학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논문을 쓰는 룰뿐만 아니라 연구 접근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것을 모두 포괄해서 하나의 컨텐츠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모든 분야를 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인 것은 제가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기술경영 또는 산업공학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분야들이 다학제적인 융복합 분야라고 흔히 일컫는 학문 분야들입니다. 즉 공학과 사회과학이 결합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그동안 써왔던 저널들도 공학 저널들도 있고 사회과학 저널들도 있고, 즉 SCIE 저널들도 있고 SSCI 저널들도 있고, 양쪽에서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런 점들을 조금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물론 이 분야의 어떤 접근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분야 내에서 이 논문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에서 보다시피 학술 논문 작성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언컨대 이 컨텐츠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원리, 기본 반드시 중요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지겹더라도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반복해서 청취를 하고 수강을 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술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학술 논문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학술 논문은 학술 연구 결과를 일정 형식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기술한 글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될까요? 자, 첫 번째는 학술 연구 결과입니다. 컨텐츠가 되겠죠. 일정 형식에 맞춰서, 물론 논리적으로 기술한 글, 어떻게 글을 논리적으로 쓰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글쓰기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이 학술 연구 결과,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고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형식, 어떤 포맷으로 우리가 논문을 써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학술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파트는 일정 형식, 포맷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학술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술 연구 결과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연구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떤 연구 주제가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인지를 만들어내는 또는 정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자, 우리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통 대학원생이 돼서 석사 또는 박사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을 써야 됩니다. 이 학위 논문은 보통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흔히 커미티라고 불리우는 심사위원 풀이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졸업을 해도 된다,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다 라는 것을 이제 논문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그런 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이 될 것이고요. 학위 논문 말고 우리가 보통 학술지 또는 저널의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 저널의 논문을 내게 되면 익명의 심사위원들이 나의 논문을 심사를 하게 되죠. 피어 리뷰라고 부르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때 이 논문이 특정 저널에 게재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봐야 되겠죠. 이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형식을 맞춰서 아무리 멋진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연구 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으면 논문으로 게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학술 연구 결과가 인정받기에 갖춰야 할 조건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오리지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리지널, 원조 족발, 원조 냉면, 이런 원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리지널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창성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창성, 독창적이다. 한마디로 남들이 하지 않았던 무언가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 투자에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학술 논문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도 오리지널리티, 두 번째도 오리지널리티, 세 번째도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그럼 대체 이 독창성이라는 게 뭐냐, 남과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지만 누가 봤을 때는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오리지널리티라는 표현 대신에 저는 이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술적 기여라기보다는 학술적 의 정도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컨트리뷰션이라는 뜻은 뭔가 기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 practical contrib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특히 이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시는 이 대학원생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회사에서 많은 경험과 또 업적을 이루신 분들인데,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서 논문 주제를 선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교수님한테만 가져가면 그거 안 돼,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practical contribution,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회사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최근에 유망하게
또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 방법론, 어떤 특정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또는 의미 있는 우리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연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분명 프랙티컬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그대로 데이터에다가 적용시켜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부 시간에 보통 수행하는 텀 프로젝트 또는 그냥 홈워크에 가깝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를 그냥 적용해 보는 거죠. 그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없습니다. 그럼 오리지널리티는 무엇이냐? 여기 영어로 저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기존 지식이 있고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부생 때는 텍스트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는 지식의 소비자 역할을 보통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물론 대학원생도 코스웍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긴 하지만 대학원생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텍스트북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북에 들어갈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뭐냐? 대체 어떤 건 헌 지식이고 어떤 건 새로운 지식이냐? 자, 이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뉴턴처럼 아인슈타인처럼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수많은 지식들의 모래알갱이에 그냥 모래알갱이 하나를 더 얻는 정도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지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물론 또 세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대학원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 A는 새로운 finding, 새로운 발견입니다. 물론 여기서 발견이라는 게 뉴턴처럼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중력을 발견했다 그런 발견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발견이라는 것은 당연히 뭔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타입입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입 B입니다. 자, 근데 만들어낸다고 해서 전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법들을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고 조금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타입은 이 컨텐츠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입 A, New Finding, 타입 B, New Method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입 A였던 임피리컬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파인딩을 찾아내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피리컬이라는 단어는 대학원에 오면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증 또는 경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연구는 임피리컬입니다. 임피리컬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증명 가능한 에비던스에 의해서 결론을 낸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이 에비던스는 우리가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고 그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관측에 의해서 얻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4박 5일 동안 어디 지리산 암자에 올라가서 정신수양을 눈 감고 정신수양을 했더니 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논문을 쓸 수는 없죠. 철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과학적 연구에서는 이런 접근을 특히 대학원생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임피리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경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에 반대는
개념 연구,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실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실제 증거 대비 기존의 이론만 가지고 무언가를 연구하는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경험 실증이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지만 이 대비되는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임피리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피리컬 리서치를 통해서 뭘 발견할 것인가, 뭘 입증할 것인가, verifiable evidence라고 했는데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find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고요. 대충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입증된 바 없는 사실을 verifiable evidence를 통해서 입증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또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던 사실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런 파인딩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기본적인 단계는 이렇습니다. 기존 연구를 리뷰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데이터로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에 대한 임피리컬 리서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가설을 우리가 입증하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설은 내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 나는 이런 가설을 입증할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가설은 무조건 기존 연구를 통해서 추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돈, 행복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를 통해서 과연 기존 연구들은 어떤 가설을 입증을 했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기법을 이용을 했고, 이런 연구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려면 새로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존 연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존 연구를 리뷰를 했더니 이 돈과 행복에 관계돼서 연구를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단순히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기서 돈은 우리가 독립변수죠. 그리고 행복은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또는 물론 기존 연구를 살펴봤더니 돈이 많으면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행복할 거야 라는 가설을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고 또다시 그것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여가 시간이 매개 변수로 고려한 연구들이 없었다면 이 자체로도 중요한 오리지널리티가 연구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여가 시간이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많다고, 여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나 혼자 지내는 시간만 너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또는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런 가족 상황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녀 유무라든가 또는 뭐 기혼 여부, 이런 것들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즉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그 정도가, 그 인과관계의 정도가 이 변수들에 의해서 그 크기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추가를 하겠어 라고 하면 또 다른 오리지널리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향은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가치관 또는 성격, 뭐 MBTI에 따라서 이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연구에서 이것까지 고려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통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변수들을 추가를 해가면서, 또는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에서 돈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산만 고려했다면 난 연봉도 고려를 할 거야.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이 기존에는 어떤 특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는데 나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할 거야. 뭐 이제 측정 도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내적 타당성이니
reliability, 신뢰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측정 도구를 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른 서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양에 영향을 미치니 뭐 음에 영향을 미치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연구의 모형, 리서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물론 외래어죠. 우리나라 말로는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모형은 그냥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리얼리티를,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이 연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자 가설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돈, 화살표, 행복, 이것도 연구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 모형을 설계하는, 여기까지가 일단 연구 임피리컬 리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모형이 구축이 되었으면, 즉 가설이 설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이제 실제 임피리컬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 데이터 수집에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가지 통계 기법 또는 뭐 머신러닝 기법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누가 봐도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는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 가설이 틀렸다 맞았다를 찾아내서 시사점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뭐 이 통계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통계는 사실은 거의 모든 학문의 도구입니다. 사실은 학과를 불문하고 뭐 공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디자인 쪽도 그렇고 아니면 인문학 쪽에서도 통계를 배웁니다. 의학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고요. 기초과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임피리컬 리서치의 기본은 통계이기 때문에 모든 학과에서 뭐 학부 1학년 때 또는 대학원 1학년 때 이 통계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모형을 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그 인과관계를 봤더니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뭐 자녀 유무가 조절 변수였던 자녀 유무가 그 인과관계의 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뭐 시사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꼭 임피리컬 리서치의 필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정도로 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설 없이 그냥 임피리컬 파인딩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랩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의 기술 특성, 기술의 구조, 기술의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특허 데이터라든가 뭐 GitHub 데이터 또는 뭐 논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고 분석하는, 그래서 파인딩을 찾아내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설 없이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의 구조라든가 생태계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피리컬 리서치라고 해서 반드시 가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임피리컬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숫자로 이루어진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증 연구라고 해서 반드시 정량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퀀티테이티브 리서치는 아닙니다. 실제 증거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숫자로 된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하게 사례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분야의 사람들, 해당 분야의 사람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사람들 몇 명을 불러다가 연봉이 얼마예요? 라고 이제 일단 물어보기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얼마나 행복한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기보단 여러분들은 돈이 없었을 때와 지금 많았을 때 어떤 행복의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관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정량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들은 아닙니다. 정성적인 연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성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학적 연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 아니면 취급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 중심의 어떤 학문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상들이 있고요.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사례 연구만으로도 논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뭐 대학원생이 직접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연구는 정량 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를 어디서 얻느냐? 정량 연구는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뭐 공학이라든가 기초과학 분야에 직접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얻게 되겠죠. 또는 서베이, 한마디로 설문조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과 행복에 대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보려면 사람들한테 보내서 뭐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막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5점 만점에 몇 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로 물어봐도 되고 행복을 몇 개의 인스트루먼트로 나눠서 직접 물어봐도 될 거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5점 리커트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뉴머리컬 데이터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퀀티테이티브 리서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저도 기존에 개인적인 연구나 아니면 과제를 위해서 뭐 서베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돈이 엄청 비쌉니다. 물론 요즘은 뭐 구글 서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쉽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트콘이라도 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남들이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쓰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Observation, Interview, Case Study, Experiment, Survey 이거는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겁니다. 즉 연구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프라이머리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세컨더리 데이터. 이거는 뭐냐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직접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쓰기보다는 세컨더리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직접 딥러닝을 돌릴 만한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뭐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데도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주식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한국증권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랩 같은 경우는 뭐 특허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논문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이미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세컨더리 데이터를 별로 연구로 안 쳐줬어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양이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학 분야에서는 세컨더리 데이터는 뭐 기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프라이머리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항목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니까 연구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 입맛에 딱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뭐 저도 리서처로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연구 주제가 있는데 이걸로 노벨상을 탈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없네요. 네,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텀 프로젝트로 연구 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진짜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연구인데 데이터는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연구 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한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돈을 주고서라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돈을 줘도 수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세컨더리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될 때는 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제일 중요하고 어베일러블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입맛에 딱 맞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연구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웹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다라든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왔다면 이거는 프라이머리 데이터일까요? 세컨더리 데이터일까요? 여기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이건 프라이머리 데이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트위터가 직접 시스템을 가지고 트위터에서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롤링은 너가 있지만 원래 데이터는 트위터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세컨더리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트위터에 있는 어떤 로우 데이터들을 내가 컬럼도 만들고 DB 형태로 크롤링해서 가져와서 저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컨더리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뭐 연구에서 이것은 프라이머리다, 세컨더리다 라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DB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